안녕하세요. 사연 듣는 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따뜻한 사연이 많이 없어 아쉬웠던 찰나 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 보냈어요. 채택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된다면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는 별다를 거 없는 50대 주부입니다. 애 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이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아이들은 딸과 아들 하나씩 있는데 둘 다 착하고 바르게 큰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어엿한 직장에 취직해서 한 놈은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고 딸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네요. 저 역시 원래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동네에서 나이가 좀 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때 꼬맹이들을 가르쳐 봤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꿈을 한때 품었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그 꿈은 잊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잠깐 남편과 만났을 때의 일화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조금 특이한 장소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다름 아닌 나이트에서였는데요. 이런 말하면 제가 굉장히 놀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니고요. 친구 따라 처음으로 끌려간 곳이었어요. 사실 가서도 어색하고 무섭기만 해서 얼른 집에 오고 싶은 마음에 조용히 앉아만 있었죠. 근데 그때 저와 비슷한 사람이 보이더군요. 저처럼 약간 겁먹은 얼굴로 여자들한테 말도 못 걸고 쭈뼛대는데 한눈에 알아보겠더군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끌려왔구나. 그때부턴 괜히 호감이 생겨 나중에 나이트에서 나갈 때까지 그 사람을 엿보게 되었는데 서로 이야긴 별로 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더군요. 나중에 집 갈 때가 되자 친구는 정은아, 나는 오늘 좀 놀다 들어가려니까 먼저 들어가. 너 내일 출근 안 해? 출근은 무슨, 어차피 직장 잘렸어. 아무튼 나 다시 들어간다. 잘 가. 하며 다시 나이트 안으로 들어갔고 친구랑 같이 갈 줄 알았던 저는 혼자 버스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버스에서 낯익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었죠. 혹시 아까 먼저 말을 건 건 그 사람이었어요. 나란히 버스 자리에 앉아 집까지 가는데 그때야말로 서로 입이 트여 아까 나이트는 너무 시끄러웠다는 둥, 어디 사냐는 둥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죠. 버스 안에서 두 번째로 이어진 만남은 곧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한 번 만날 때마다 쑥스러움은 많지만 저에게 곧잘 호감을 표현하는 그 남자의 모습이 순수하고 괜찮아 보이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까지고 날티나는 사람은 정말 싫었던지라 남편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였어요. 저기 정은 씨, 혹시 괜찮으면 오늘 돈가스 먹으러 안 갈래요? 정은 씨한테 할 말도 있고 회사 끝나고 제가 데리러 올게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말을 더듬으며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그날따라 밥을 먹는 내내 유독 긴장되어 보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아프냐 물어봐도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죠. 그러다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길에 이런 말을 하며 깜짝 놀라게 하더군요. 좋아합니다, 정은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오늘 만났던 장소로 나와주세요. 결국 그렇게 저는 부끄러운 얼굴로 돈가스 집 앞으로 나왔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 둘은 그날로 연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맺어진 후에는 아이 낳고 집안 살림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 저희 집에 큰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말았는데요. 바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각별한 분이었어요. 우리 귀한 며느리 이쁘기도 하지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 하며 아끼고 보듬어 주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던 중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애도도 못한 채 시어머니를 보내고 말았어요. 워낙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어요. 시어머니는 살아생전 봉사도 많이 다니시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쌀이라도 갖다 주시며 도와주곤 하셨거든요. 그런 시어머니인지라 다들 한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떠난 지 1년도 채 안 돼 시아버지께서 새 사람을 들이신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남편도 말을 쉽사리 잊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엄한 어조로 너희 엄마 될 사람이고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니 앞으로 잘해라. 라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그 말에 아주버님이 아버지, 어떻게 만나신 건데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동안 집 밖 외출도 안 하셨잖아요. 경로당에 갔다 만나게 됐어. 이 사람도 남편 잃고 혼자 산 지 오래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이 통했다. 됐냐? 아니 니들은 큰 어른이 집안에 들어오신다는데 왜 표정이 다들 그런 게야? 그럼 내가 혼자 늙어주길 바란 게야? 응? 아버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만나셨나 궁금해서 그러죠. 그만하면 오래되지 뭘. 며느리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응? 아니요, 아버님 그럴 리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하여튼 자식이란 것들이 이래서 키워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시아버진 퍽 불쾌하셨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축하보단 당황스러움을 나타내니 그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버럭 화까지 내셨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홀로 사시길 바란 것도 아니고 당연히 언젠가 때가 되면 함께할 분이 생기신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그때가 너무 일렀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 그렇지만 시아버지께서 워낙 젊었을 때부터 바람기로 시어머니 고생시켰으니 살아계실 때 바람펴서 들여오신 분인가 하는 생각도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가끔 소주 한잔 하시고 나서 저에게 푸념식으로 아휴, 나도 영감을 잘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내 인생도 꽃처럼 이쁘게 활짝 피었을 텐데 복이 없어도 너무 없었지. 하필 여자 좋아하는 양반을 만나서. 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설마 바람을 피우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 처음에야 새로 들어온 시어머니가 그리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보통 바람을 피울 땐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고 바람을 피울 테고 그렇다면 새 시어머니께서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엔 어머님이란 소리도 입에 잘 붙지 않아 연습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니 잘 모시자는 생각으로 정성껏 대했습니다. 근데 이 새로 들어온 시어머니란 사람은 전 시어머니와 달라도 너무 달랐죠. 제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형님과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굴던지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맞는 명절날 차가 막혀 30분 정도 늦게 갔는데 그때부터 무척 못마땅한 눈길로 절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단단히 벼르고 있던 건지 식사가 차려지고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저와 형님을 따로 부르시며 그러는 겁니다. 니들 원래 시집살이를 이렇게 대강대강 한 게야? 아니 집에서 남편 밥 먹이고 애 키우는 것들이 간 맞추는 게 뭐 어렵다고 이러는 게야?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소금을 많이 넣었나 봐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에휴, 핑계댈 것도 변명할 것도 없다. 앞으로 잘해. 두 눈 뜨고 지켜볼 테니까. 그날의 말은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이후부터 명절날이든 어떤 날이든 시어머니께서 부르시면 달려가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자기를 시어머니 대접 안 하는 거라고 윽박지르셨어요. 내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 니네가 이리 함부로 구는 모양인데 니들 어디서 그런 못된 걸 배웠니?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게야? 니들 부모님이 어른을 이렇게 대해도 된다고 하디? 시어머니는 자기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이러는 거라고 대단히 오해하고 계셨어요. 마치 자격지심 있는 사람처럼 계속 스트레스를 주시니 저희도 피곤할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가 중재를 해주시면 좋았겠지만 옆에서 시아버진 말릴 생각도 안 했고요. 왜 참고 있었냐고요? 이유는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시어머니께서 이런 소리 하실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고 형님도 딱히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어머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대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도 섭섭하고 서운해요. 앞으로 며느리라고 함부로 하대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저와 형님을 불러 앉히고 그러더군요. 너희도 알다시피 난 너희한테 물려줄 재산이 많다. 근데 그 전에 니들한테 바라는 게 있어. 이를테면 조건이야. 니네가 시어머니를 좀 가엾게 생각하고 돌봐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저렇게 강박하게 굴어도 실은 괜히 니들한테 업신여김 당할까봐 일부러 저러는 거다. 그러니 안쓰럽게 생각하고 잘 모셔라. 시아버지 말에 저와 형님은 둘 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겠다고 그러지 않겠다고도 말 못했죠. 사실상 시아버지 말씀은 저희가 시어머니 잘 모시지 않으면 재산 안 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말인지 상냥한 협박인지 알 수 없는 그 한마디에 저희는 그저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그 뒤로부턴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잘 구슬렸는지 저희에게 대놓고 구박하고 윽박지르는 횟수는 줄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 명절날만 되면 집 갈 시간만 꼬박 기다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 모르는 사이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말싸움이 있었던 건지 형님이 명절 전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동서, 나 솔직히 말할게. 내일 어머님 봐야 하는데 벌써부터 그 생각만 해도 온몸이 아파. 저번 날 동서 없을 때 어찌나 구박을 하시는지. 거기다 나 고졸 출신이란 얘기까지 하더라. 무식하니 그러는 거냐고. 기막혀서 원. 이제 시아버지도 꼴 보기 싫고 말리지 못하는 남편도 싫어. 내가 며느리지 종이야? 무슨 노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건지. 에휴. 저 역시 누구보다 형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기어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한 소리 듣지 않게 형님과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갔어요. 뻘뻘 땀이 흐르는 더위 속에서도 조기를 굽고 잡채를 하고 좋아하신다는 반찬들을 모조리 다 준비해갔죠. 다행히 처음엔 시어머니께서도 흡족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맛이 딱 좋구나. 고생했다. 하시며 처음으로 칭찬까지 얹어주셨어요. 그런데 불고기를 만들어 갔던 형님에게는 대번에 화를 내시며 그만 그걸 모조리 쓰레기통으로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형님이 시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는 티를 조금 낸 게 화근이었는지 일부러 그런 행동까지 하신 거죠. 그리고 형님은 거기서 지난날 받았던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지 크게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제가 만든 음식을 그렇다고 접시째 다 버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는 이런 대우 받으면서 며느리 노릇 못하겠네요. 앞으로 시댁 안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보, 가자. 뭐야? 저딴 게 다 있어? 그날 시아버지까지 총출동해 형님을 달래려 했지만 형님은 이미 마음의 상처가 깊었는지 더 이상 이 집에서 종노릇 안 하겠다며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역시 분위기를 살피다 죄송하다고 한 후 사라져 버렸죠.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형님 욕을 저주 퍼붓듯 퍼부었고 저는 그걸 들어주다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형님께서 그렇게 사라지신 후 저 혼자 며느리로 남았는데 시어머니는 저마저 나가겠다고 하는 건 두려웠는지 그 뒤부턴 좀 잘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저까지 나가면 일 시킬 사람이 없으니 그랬겠죠. 그러던 차 형님께서 뜻밖의 다시 시댁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주버님의 사업 때문인데요. 아주버님이 당시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친한 사람에게 목돈을 맡기며 투자했던 것이 모두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네, 배신을 당한 것이죠. 동서, 어떡하면 좋아? 일 때문에 미치겠어. 아니, 그 큰 돈을 어쩌라고. 우리의 학원비는 당장 어떡해. 빚이 자그마치 5억이야, 5억.
형님께선 저와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우셨고 저는 그런 형님이 안쓰러웠지만 남편도 월급쟁이에 저도 그냥 애 키우는 주부라 딱히 그 큰 돈을 마련해 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몇 번이야 도와드릴 수 있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아주버님의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과 형님을 집으로 부르셨고 돈을 갚아주시겠다 했습니다. 대신 집에 살면서 집안일도 돕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자기 병수발도 좀 들어달라 했대요. 당시 시아버지께서 지병이 악화되어 움직이기가 힘들었는데 자식과 며느리들이 그 노릇을 해주길 바라셨나 봐요. 형님께서도 딱히 방법이 없던지라 거절을 못하고 알겠다고 하곤 자식들을 끌고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괜찮겠어요, 형님? 어쩔 수 없지. 아버님께서 그러라 하시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와서 이혼하기도 늦고 자식 새끼들 다 기를 때까진 거기에 있어야지. 형님이 걱정됐지만 형님은 어딘가 체념한 듯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론 시댁에 갈 때마다 형님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형님의 안색이 어째 갈 때마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눈밑 다크서클이며 항상 기운 없어 보이는 말투며 걱정되어 괜찮냐 물으면 그저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어요. 거기다 말씀이 특히 없어지셨는데 옛날 같으면 저한테 몰래 전화라도 걸어 시어머니 욕을 하실 분이 시댁살이를 하게 되면서부턴 전화 한 통이 없으시더군요. 그나마 그것도 겨우 제가 전화를 걸어야 받으셨는데 동서 미안한데 내가 너무 바빠서 하며 끊으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저도 남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전화를 거는데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와 깜짝 놀라 나중에 여쭤보니 핸드폰을 없앴다고 하시더군요. 핸드폰을요? 형님 애들하고는 연락을 하셔야죠. 괜찮아. 남편 거 쓰면 되니까. 남편이 쓰던 업무용 핸드폰이 있어서 그거 쓰면 돼. 나야 뭐 애들하고만 연락하면 되니까. 아, 그러시구나. 형님도 연락할 친구들이 있을 텐데 굳이 업무용 핸드폰을 쓰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그 진실을 알고 났을 땐 너무 기막혔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저 형님께서 많이 지치셨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넘겼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의 회사 생활 봉급이 작아지면서 가끔 낮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애들 학원비도 충당하느라 바쁜 생활이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 형님에게 쏟았던 관심이 어느 순간부터 작아지게 되었어요. 가끔씩 형님이 생각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형님 잘 사시겠지? 라고 하면 남편은 그럼 형도 있으니까 잘 중재해주겠지. 이렇게 대꾸하곤 했어요. 저는 시댁에 중요한 날 아니면 잘 가지 않으려 했기에 남편만 가끔 아주버님 뵈러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별일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안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여행을 가신다고 하며 저에게 잠깐 시댁에 와줄 수 있냐 하시더군요. 아주버님은 지방으로 출장 가셨고 형님이 있긴 했지만 형님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형님이 몸이 안 좋으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버님. 애들 학원 보내놓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선 부랴부랴 아버님께 차려드릴 음식장만 보곤 시댁에 들렀어요. 그런데 시댁 초인종을 누른 순간부터 느낌이 쌓였어요. 아무리 불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더군요. 형님! 형님! 몇 번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아버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나오셨는데 밥 차려라! 이 한마디 하시곤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형님이 어디 있냐 물어보려던 찰나였는데 아무 말도 없으니 일단 알겠다 하곤 제 눈으로 형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베란다 쪽에서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서둘러 베란다로 뛰어갔는데 형님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형님을 부르짖었죠. 근데 형님은 이미 의식을 잃은지라 제 얘기에 답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눈만 감고 계셨어요. 아직도 그때 형님의 얼굴은 잊히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이라도 한 듯 눈을 감고 계셨는데 그 얼굴이 마치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같았거든요. 결국 응급실까지 따라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는데 잠시 후 의사가 나와 그랬어요.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아마도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극단적인 시도를요? 그제야 저는 형님께서 이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계셨는지 그 심각성이 파악됐어요. 그리고 내가 왜 그걸 눈 감고 있었을까 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났죠. 나중에 형님이 깨어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형님은 가만히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 조용히 저에게 아주버님과의 대화 내역을 보여주셨어요. 그 대화 내역이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었죠. 오늘 시어머니가 자기 속옷 빨래 제대로 안 해놨다고 내 뺨을 때렸다고. 언제까지 나 이렇게 살아야 해? 정말 지긋지긋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애들 크면 자연스레 분가 얘기하자.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나보고 핸드폰이 필요하니. 딱히 연락할 사람도 없으면서 돈 들게 그런 게 왜 필요하냐며 우리한테 준 5억 이야기를 하더라. 핸드폰 요금이라도 줄이라고. 저번에 나 밥 먹는 양 줄이라고 신밥 주시더니 이젠 나 정말 살기가 싫어. 요즘 우울증까지 도졌다고. 이러다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렇게 형님은 여러 날짜에 나눠진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넘겨가며 보여주었어요.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형님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 전날 일어난 일이었죠. 시어머니가 나한테 김치 100포기를 하래. 이웃집에 나눠준다고. 그래서 겨우겨우 밤새가며 며칠에 걸쳐 다 해놨더니 뭐라는 줄 알아? 김치 맛이 없다면서 김치로 뺨을 때리더라. 그러면서 우리 엄마 욕까지 하는데 배우지 못한 시골 출신이라 김치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거래. 나 이대로 못 살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 뒤로 아주버님에게 뭐하라 답장이 왔지만 형님은 거기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안에 동서한테 이런 걸 보여서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아니에요, 형님. 근데 형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나한테 방법이 있어요. 그 후 저는 형님을 그 시댁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게 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마주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시어머니는 한창 유럽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그런 선택하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계셨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형님을 이곳서 못 둘 것 같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럼 돈은 어떡할 거니? 하더군요. 돈이요? 우리 바깥 양반이 빌려준 그 5억 어쩔 거냐고. 몸으로라도 떼어야지. 다시 토해낼 거라니? 그 말에 입술이 절렀고 깨물어졌습니다. 형님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휴 참나. 꼴값이다. 그럼 내가 울어주기라도 해야 하는 거니? 울어줄까? 지가 괜히 나약해져서 죽으려 한 걸 가지고 어디 시애미를 갖다 붙여? 그리고 자식도 있는 여자가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네, 어머님. 말씀 잘하셨네요. 자식 있는 여자가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런 선택까지 했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시댁을 뛰쳐나왔고 아주버님과 마주쳤지만 아주버님은 저에게 할 말 없다는 듯 그냥 고개만 떨궜어요. 그러더니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하실 생각이라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편이 형님에게 좋을 것 같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나 하나 때문에 그 지경이 됐는데 내가 재수씨 볼 면목도 없습니다. 네, 아주버님 의사 잘 들었습니다. 형님께도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그런데 순조로울 것 같던 이들의 이혼도 막상 쉽지 않았어요. 형님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신다 하니 당사자들도 아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펄쩍펄쩍 뛰더군요. 무슨 이혼이냐면서 가진 거 하나 없는 네가 어떻게 애를 키우겠냐면서요.
정말 끝까지 질긴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형님은 굳건히 마음먹으셨고 이혼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형님은 제게 거듭 고맙다며 인사하셨어요. 동서, 고마워. 동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지 모르겠네. 동서가 정말 꼭 내 친자매 같아. 아니에요, 형님. 이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낼 날만 생각하셔요. 네, 힘내시고요. 허나 형님께서는 너무 지쳤던 걸까요? 형님은 이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셨어요. 가끔씩 형님과 아이들이 사는 단칸방에 가보면 온종일 식당에서 12시간 내내 일을 하고 아이들 살피느라 살림살이도 조금 엉망이었고 형님도 기력 없이 축 늘어져 있을 때가 많았죠. 아주버님께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고 양육비도 없었기에 아이들은 형님이 데려왔지만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 새삼 형님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결심이 섰어요.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먼저 상의했고 남편도 적지 않게 형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터라 동의했어요. 그래,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일단 형수님 사실 집부터 알아보자. 그리고 형님이 전부터 농촌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살고 싶다 하셨거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아보자. 그래, 알겠어. 그 후 남편과 저는 형님이 사실 수 있는 좋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아이들 학교까지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때를 되돌려보면 어떻게 저희한테 그런 용기가 샘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을 도우면 저희 집 생활도 조금 어려워질 텐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대로 형님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죠. 남편과 함께 형님과 아이들 집을 구한 뒤 그제야 형님이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준비된 걸 말씀드렸고 형님은 제 손을 붙잡으시며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형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형님 모시고 살게요. 동서, 고마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리곤 밤중에 옷가지를 챙겨 아이들과 함께 나오셨어요. 제 차로 그 오랜 밤길을 달려 새로 마련한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형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형님을 살펴보니 어쩐지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나중에 형님은 제게 말하길 야반 도주하듯 도망친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유를 물으니 도시에 살면 그 어디든 간에 시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올까봐 무서웠다고 하시더군요. 그간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세뇌를 당하고 사셨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말이었죠. 저는 아이들에게 형님 잘 부탁드린다고 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 형님네를 오가며 반찬도 갖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랬어요. 다행히 형님은 새로 이사한 집에 계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셨는지 아이들과 시간 보내시고 일도 하시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 큰 게 아니니 형님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사하는 게 신경 쓰이셨을 테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형님이 행복해지시는 모습을 보곤 덩달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형님네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돈 지 3년째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이었죠. 몸이 아프셨던 분이니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상보단 빨리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조금 기가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유산을 시어머니 앞으로만 남겨놓았고 자식 앞으로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당시 가지고 있는 10억대의 작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시어머니의 명의로 돌려놓으시고 저희한텐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특히 남편은 황당했지만 이미 시아버지를 마음속에 포기한 지 오래된지라 그 법적 소송을 걸라는 주변의 제안도 거부하더군요. 아주버님 역시 5억을 받긴 했으니 그냥 넘어가셨고요. 다만 제일 신나신 분은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고 난 후엔 전보다 여행 횟수도 느셨고 사치도 상당히 심해졌더군요.
형님을 숨긴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써 웃으며 명절 때마다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절 괴롭히거나 비웃는 건 예산 일도 아니었어요. 예, 넌 어쩜 옷을 그렇게 빈티나게 입고 다니니? 어디 가서 며느리라 하면 쪽팔린다 쪽팔려. 어디 무슨 재활용 분리수거하면서 가져온 걸 아유 옷이라고 입고 다니니? 네?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 원체 꾸미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는 평생 여자야. 나 봐라. 평생 꾸미고 살았더니 죽을 때까지 사랑받고 살았잖니. 그런 걸 좀 보고 배워라 배워. 살도 좀 빼고. 뱃살이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보기 흉하다 얘. 어디 요가라도 등록하든가. 어머님 좋으신 거 어머님 많이 하고 사세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런 말 하시면 더 이상 며느리 노릇 할 생각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젠 돈줄이 자기한테 있으니 한 번 못 볼 거라 생각했는지 대놓고 무시하고 대놓고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어떨 땐 돈을 가지고 협박하기도 했죠. 저희가 유산을 원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거기다 대곤 너네 나한테 잘해라. 그래야 뭐라도 떨어지지. 나 아직 정정하긴 하지만 사람 인생이 언제 갈지 모르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참 돈이 무기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그걸 정말 무기로 쓰시는 분을 만나뵈니 돈이란 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건지 알겠더군요. 사실은 그걸 무기로 쓰는 이가 잘못된 거지만요. 그래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 시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어색하네요. 이제 어머니랑 저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잘 지내세요. 아, 그리고 형님께 지은 죄는 평생 반성하면서 사시고요. 그 한마디로 인연을 완전히 싹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오히려 묵은 한이 내려가듯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형님께서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동서, 지금 집에 좀 올 수 있어? 지금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형님? 아니, 무슨 일은. 그냥 이번에 내가 수확한 게 맛있어서 동서 좀 주려 그러지. 집에 과일 떨어졌지? 평소 농작물 같은 건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저보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애들도 볼 겸 남편과 함께 형님네로 향했죠. 저도 바쁘게 산지라 1년간은 형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 보고 싶기도 했고요. 형님, 저희 왔어요. 왔어, 동서. 밭에서 일하시던 형님은 뛰쳐나와 저희를 맞이해 주었고 그 사이 프로 농사꾼이 되신 건지 인터넷으로 판매까지 하시고 계신다 하더군요. 형님 대단하다며 저도 남편도 형님을 칭찬하고 형님도 고맙다며 한창 수다 떨다가 갈 때가 되자 챙겨둔 과일을 한가득 차에 실어주셨어요. 형님이 주신 식혜에 수정과 참기름, 저 좋아하는 누룽지까지 싣고 나니 차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시골길을 다시 달려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곤했는지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딸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급하게 깼어요. 엄마! 어? 엄마 이거 봤어? 그리고 딸의 말에 과일 상자 박스를 확인했는데 그 순간 기겁을 하고 말았죠. 거기엔 다름 아닌 과일 대신 10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을 불렀는데 남편 또한 화들짝 놀라 절 보았습니다. 저희는 당장 형님께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말이라도 하면서 줬어야 했는데 당황했지. 괜히 쑥스럽더라고. 실은 내가 이번에 장사한 게 수입이 짭짤해서 여윳돈이 생겼어. 근데 돈이 생기니까 동서랑 서방님 생각이 나더라고. 형님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윳돈 생기면 주겠다고 덧붙이셨어요. 형님, 안 그러셔도 돼요. 저는 그냥 형님이 잘 살면 됐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였어요. 그 이상 안 해주셔도 돼요.
마음씨고은 우리 동서.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받아둬. 돈은 있으면 좋잖아. 혹시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 마음이다 생각하고 받아줘. 아, 형님. 자기 마음이니 받아달라는 형님의 간곡한 말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았고 딸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두었어요.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려고요. 그 이후로도 형님은 그 약속을 꾸준히 지켜나가셨습니다. 매번은 아니었지만 몇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상자에 돈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곤 외려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마음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제가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대단한 일을 한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으로 제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며 다시금 형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된 사건이 생겼는데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거였어요. 그런데 희귀암이고 치료도 어려워 생각보다 수술비가 많이 들더군요. 아이들은 다 크긴 해서 더 이상 돈 들어갈 데가 없긴 했지만 문제는 저희 생활비와 수술비였죠. 제 형제들도 다들 형편이 변변치 않았고 남편도 당시엔 그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겨우 구한 돈으로 수납을 하러 가니 이미 수납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쪽지 한 장 건네주었는데 거기엔 형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동서, 어머니 괜찮으실 거야. 힘내. 그에 적힌 내용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눈물을 지체할 수가 없더군요. 형님께선 일부러인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저 돈만 전하곤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다행히 형님이 주신 돈으로 엄마의 수술을 진행했고 그 결과 엄마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으셨어요. 그렇게 형님에게 한번 큰 도움 받고 난 후 형님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도를 찾다가 예전에 하셨던 부탁이 생각나 아주버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당시 작은 정육점을 하고 계셨는데 일부러 김치찌개 온 고기를 사러 왔다며 가게에 들른 것이었죠. 아주버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재수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먼 데까지. 고기도 사고 아주버님 얼굴도 뵐 겸 여차저차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안 바쁘시면 끝나고 술 한잔 하실래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잠깐 영문 어린 얼굴이었다가 알았다며 고기를 끄덕이었죠. 그리고 가게 문이 닫힌 후 저희는 작은 탁자 위에 소주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주버님, 제가 먼저 이야기 꺼낼게요. 형님 안 보고 싶으세요? 그 사람이요? 잘 살고 있습니까? 형님 이야기가 나오자 아주버님 눈시울이 곧바로 촉촉해졌어요. 네, 잘 살고 계세요. 얼마 전에 저희 엄마 병원비도 대주셨고요. 다행이네요. 못난 나 만나서 고생만 지지리한 사람인데 이제라도 행복해야죠. 아주버님은 씁쓸한 얼굴로 소주잔을 기울였고 그러면서 애들은 어떻게 지냈는지도 물어보았어요. 아마 오랜 기간 못 보셨으니 그 그리움도 굉장히 크셨을 거예요. 그간 남편이 조금씩 몰래 귀띔해 줬을 거라 생각하지만 얼굴 못 본 지는 꽤 됐겠죠. 형님께서 저번에 아주버님을 한번 찾으셨어요. 괜찮으시면 애들이랑 같이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하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화들짝 놀라셨고 그게 정말이냐 되물었습니다. 아주버님 계속 형님 찾아 돌아다니셨잖아요. 다 알아요. 남편도 저도 안 알려줬으니 방도가 없으셨을 테고. 그런데 이젠 형님이 허락하시네요. 한번 만나러 가보세요. 주소는 여기예요. 아주버님은 제가 전해준 종이 위의 주소를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실 아주버님은 형님이 그리 떠나시고 혼자 사시면서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계속 형님과 애들만 그리워하며 지내고 계셨어요. 물론 아주버님이 중재를 못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형님도 그간 아주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지 저에게 부탁하셨거든요.
아무쪼록 그 이후 아주버님은 내려가셔서 형님을 만났고 그곳에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다행히 무척 행복한 얼굴이시고요. 저야 뭐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인지라 하게 된 일이지만 형님께서 행복하시니 너무나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소식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기뻐 비명이 나올 뻔했네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시어머니께서 사치에 빠져 결국 모든 전 재산을 날리고 혼자 살고 계신다 합니다.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이죠? 마지막으로 형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고 싶네요. 우리 예쁜 형님 감사하고 늘 사랑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지극정성으로 모실게요. 조만간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